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외교 아킬레스건은 한국과의 관계다. 여자 아베로 불리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고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면서 한일 관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녀는 총리 재임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비슷한 구석이 많아 여자 아베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영유권을 주장해왔죠. 또 야스쿠니 신사도 자주 찾는 단골 인사인데요. 특히 1995년 한국에게 일본 식민 지배와 침략의 반성의 뜻을 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에게 멋대로 대표에 사과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취임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아세안 정상회의,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다카이치 총재로서는 총리 취임과 동시에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인데요. 또한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기간 한 연설에서 강한 일본 구상을 내비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와의 바람과는 다르게 최근 일본 내부 보고서에선 방위산업 공급망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일본은 기술력과 제조 인프라가 강하지만 방위산업 공급망에는 구조적 약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국내 자위대 납품 중심으로 형성되어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방산 생산 라인을 유지할 인센티브가 적고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 IHI 등 소수 대기업이 핵심 체계를 담당하긴 하지만 부품 공급망은 철저히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 방산기업에는 젊은 인재 유입이 적고 기술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방위산업회의조차 2030년대에 기술 전승이 단절될 위험을 경고할 지경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자위대 주요 장비 중 30% 이상이 한국산 반도체와 리튬 배터리, 전자소자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은 전자전과 센서, 통신, AI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에 이어 한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산업구조상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한국에 깊이 연결된 나라입니다. 즉, 한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 일본 제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내 독자 기술 개발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독립적 공급망 구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후지츠, 도시바 등 주요 제조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 LG 디스플레이 올레드와 LCD 패널을 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산 노트북과 스마트 가전 제품의 메모리나 SSD를 열어보면 한국산 칩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또한 일본 조선소가 사용하는 특수강판 일부는 포스코에서 공급받은 고내식, 고탄성 소재가 대부분이며 산업기계용 베어링 하우징, 모터 제어 칩, 공정 제어용 반도체에도 한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 기업은 메모리 세계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조립된 장비라도 부품 공급망을 통해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등의 지휘 통제와 데이터 처리 장비 내부의 메모리 카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으며 통신 모듈, 위성 통신 장비, 레이더 보조 전자장치뿐만 아니라 핵심 무기체계인 미사일, 전투기에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이처럼 일본은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산 부품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과 SK하이닉스, LG, 포스코 등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일본 제조업의 필수 공급망 중 하나인 것이죠. 일본 내에서는 이제는 부품조차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본의 한 매체는 일본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거의 절망적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과거보다 공급망 자립성이 약해졌고 특히 한국 기술 없이는 완전한 생산이 불가능한 분야들이 생겼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력과 장비는 뛰어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과거에 엘피다가 파산하면서 디램랜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체제로 재편된 상황이죠. 또 일본 전자 방위산업의 고성능 서버나 통신 장비, 위성 시스템 대부분은 한국산 디램랜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 배터리 공급망의 중심인데다 일본은 ESS, 무인기, 차량용 전력 시스템에서도 한국산 소재 의존도가 60%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대체 기술이 없어 지정학적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공급이 막혀 매우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집니다. 특히 특수강 합금 소재에서도 일본 강제 기술이 우수한 편이지만 초고인장 강판과 고내식 스테인리스 등 일부 분야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요. 또한 대형 함선이나 잠수함 외판, 고강도 기체용 합금 일부는 한국산 소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일본 조선소 기술자가 한국 고내식강이 더 저렴하고 품질이 균일하다고 언급한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 내부에서조차 공급망 종속에 대한 위기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부터 특정 첨단 소재 및 부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일본 내 군수 산업 생산이 60일 이내 중단될 위험이 있다 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산 반도체와 소재 공급이 차단되면 일본 방위산업은 즉시 전투력 전면 마비는 피하더라도 3개월 안에 정보 처리와 정비, 지속작전 능력에서 심각한 기능 저하와 부분적 마비를 겪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및 운용 재편을 강요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한국산 부품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 측은 서둘러 한일 기술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한일 기술협력위원회 설치는 일본에게 있어서 단순한 산업협력을 넘어 방위산업 안정화와 미래기술 선점, 전략적 신뢰 구축이라는 3중 효과를 갖는 제안이었는데요. 한국이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던 찰나의 갑작스레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판을 깨뜨렸습니다. 눈치 없이 다카이치 총재가 신사참배를 강행한다는 소식이 터진 것이었죠. 사실 강경 우파로 꼽히는 다카이치가 총재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지 여부는 한일 외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카이치는 오랫동안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지속해온 인물로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는 총리가 되어도 참배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참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매체의 보도처럼 다카이치 총재가 참배에 나설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다카이치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참배하는 다카이치는 지도자로서도 참배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스쿠니 신사는 전후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을 포함한 일본의 전몰자를 기리는 신사이기 때문이죠. 2013년 12월 당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한국은 강하게 비판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미일 관계를 일시적으로 경색시켰습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한일 관계 안정을 추구하고 있어 다카이치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 사이 일본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술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은 유감을 표하며 뜨뜻 미지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놓칠 세라 발을 동동 구르는 일본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비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만으로 중국과의 충돌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형 KSS 3급 잠수함을 본떠 재래식 순항미사일 잠수함 함대를 만들어야 살 수 있다. 미국 해군이 한국 KSS 3급 잠수함을 모델로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만으로는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작전구역을 충분히 커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인데요. 미 해군이 한국 기술을 활용해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미 언론이 공개한 홀셀 미 해군 중령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만으로 중국과의 충돌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수직 발사대를 장착한 재래식 순항미사일 잠수함 함대로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한국 KSS 3급이야말로 VAS와 AIP 기술을 통합해 공동 설계 과정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홀셀 중령은 핵잠 한 척보다 한국산 재래식 5척을 확보하면 작전 유연성과 전투 손실 분산 효과가 훨씬 크다.
버지니아급 한 척이 42발의 순항 미사일을 실을 수 있지만 KSS-3급 5척은 총 70발 이상을 분산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홀셀 중령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KSS-3급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재래식 잠수함이며 3,000톤급 KSS-3급은 공기 분류 추진 체계를 장착한 공격형 잠수함 중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함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령에 따르면 KSS-3급은 6개의 수직 발사대를 통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해 소음과 배기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의 타이게이급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몇 안 되는 잠수함으로 장시간 잠항 중에도 은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홀셀 중령의 극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고정밀 건조 능력을 갖췄으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첨단 능력 통합과 플랫폼 개발 공유라는 목표에 들어맞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리고는 버지니아급 핵잠의 생산 지연과 산업 기반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잠수함 모델은 미국 해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배우는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자 일본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에서 매우 불안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한 동맹 차원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산업적, 기술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능동적 방위 파트너 규정했습니다. 예전의 경우엔 북한 억제가 주요 임무였다면 지금은 동북아 안정 및 첨단 무기 공급망의 중심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미 국방부는 한국군을 세계 5위 전력으로 평가하며 육해공 3군 균형성과 독자적 체계를 주목했습니다. 미 합참은 2024년과 2025 전략문서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자주국 방영 첨단 전력을 구축 중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죠. 주한 미군 사령관인 브런슨 장군 역시 한국군을 미군과 완전히 상호 운용 가능한 거에 유일한 동맹군으로 평가했는데요. 즉, 한국은 단순한 기지 제공국이 아니라 공동 작전과 첨단 무기 개발이 가능한 파트너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 브레이킹 디펜스는 한국은 나토 전체보다 빠른 방산 납기 능력을 가진 유일한 민주국가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생산력, 기술력, 가격 경쟁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실제로 높게 보는 건 운용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미국 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독자적 전술 개발 능력을 확보한 드문 동맹입니다. 한화와 LIG, 에드, 카이스트 등이 만든 AI 무인기와 로봇 체계가 미 다퍼의 기술 비교 연구에 인용될 정도이며 2024년부터는 미국 엔사아와 사이버컴과 협력하며 연합 사이버 훈련에 정식 참가하기도 했죠. 특히 미국은 한국군은 미군처럼 싸우는 유일한 비미군 세력이라고 극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후엔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의 AI 연합 지휘 시스템 테스트가 예정돼 있는데 이는 나토의 국가 중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의 군사기술력 상승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방산 수출, 제품 가격 경쟁력, 기술 혁신 분야에서 서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 방산업계에 일정 정도 압박이 되고 있다는 분석 보고도 있고, 일본 쪽에서도 한국 제품이 동남아시아 등 제3국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일본 언론 혹은 정책 문건 중엔 한국의 국방 지출 증가 등이 일본 방위 백서 등의 보고서에서 짚어지는 항목이죠. 한국이 일정 부분 군사기술 방어 지출 면에서 일본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뜻인데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방위산업 수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은 군비 경쟁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정하려는 압박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방위 예산 증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만 아니라 무기 도입과 유지,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안정적 군사 균형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군사 정찰 위성과 레이더, 정찰 감시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큰 경계 요소인데요. 한국이 위성 정찰 감시, 레이더망 같은 요소들을 강화하면 일본과 미국이 기존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졌던 초기 경보와 정보 수집 등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또는 군사 활동에 대한 탐지 및 대응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유도무기와 잠수함, 정찰 위성, 드론 무인기, 전자전 사이버전 등 여러 첨단 무기체계 및 기술을 개발 도입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빠르게 군사 기술 및 군비를 증강하면 일본으로서는 그만큼 방어 투자와 외교 전략에 있어서 비용을 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일본이 전통적으로 군비보다는 외교나 경제적 수단에 많이 의존해온 측면이 있으니 기술력 상승은 일본 내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경계하면서도 양국에서 껄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여자 아베 신조로 부르는 다카이치 총리의 돌발 행동을 최대한 저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가 강조했던 개헌이나 우익 성향의 정치적 이념은 물론이고 아베노믹스를 산하의 노믹스라고 하는 등 경제 전략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강경하다 보니 일본에서조차 호불호가 강한 인물이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총리가 돼도 계속 참배하겠다고 한 데다 독도에 대해서도 다케시마의 나레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한국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일본 고위 측에서는 한일 공조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북중러 대응에도 차질이 생기고 결국 한미일 안보 환경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얼마 전 다카이치 신임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한국 고위급 외교관에게 물어보니 K-팝 같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면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총재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다소 수위를 낮춰 말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꾼 것 같다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한편 미국 해군의 KSS 3급 도입 검토는 경제성과 작전 유연성, 산업적 현실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및 인도태평양 전략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뛰어난 대함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과 동맹국과 함께 건조한 한국 재래식 잠수함은 앞으로 분쟁에서 강력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